범어도서관 이용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강의를 맡은 영남대 철학과의 정병석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맹자와 그의 철학입니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맹자라고 한다면은 성선론을 이야기한 철학자로 그렇게 알려져 있죠. 그리고 바로 공자의 제자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두 가지만 하더라도 사실은 거기서 따지고 봐야 될 문제들이 굉장히 많다. 일단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공자한테 맹자가 직접 배운 것은 절대 아니다는 겁니다. 공자가 죽은 후 사후 100년 이후에 비로소 맹자가 나타나는데요. 그리고 맹자가 전부터 공자의 어떤 대통을 이은 후계자이다. 이런 것도 절대 역사 속에서 그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순자라는 철학자가 또 한 명 끼어듭니다. 우리가 한편의 영화로 조금 있으면 마치 영화처럼 우리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요. 자, 그런데 왜 맹자가 중요하냐라는 겁니다. 왜 맹자인가? 그래서 맹자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오늘날의 우리 동아시아, 일본은 조금 다른 특수한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의 우리의 어떤 윤리의식이라 할까, 그 다음에 기본적인 생각들이 대부분 이 맹자의 영향이 가장 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맹자가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일단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맹자가 없었다면은 후대의 체계적인 유학, 이른바 요즘 일반적인 유교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만은 사실은 저는 유교라는 말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유교라고 했을 때 생기는 여러 가지 오해들, 마치 하나의 종교로서 유학을 보고 있거든. 예. 그런데 이제 그것보다는 어디까지 조금 아카데믹한 철학적인 어떤 학문적 입장에서 봤을 때 유학 혹은 유가 철학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의 체계로서의 유가 철학이 성립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다름 아닌 이 맹자입니다. 예. 자, 그러면 아까도 내가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공자가 돌아가시고 자꾸 하는 공자 사후의 유학이 어땠느냐? 이 100년간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공자와 맹자 사이에 이 100년간의 유학의 체계를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근데 이때까지 거의 소설 쓰다시피 그 사이에 정자가 있었고 누가 있었고 이런 얘기를 막 하면 자사가 있었고 그러나 전혀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 근래에 와서 땅에서 출토된 문헌들이 많이 나옵니다. 제가 그런 쪽을 많이 좀 다뤘죠. 그 이제 출토 문헌들이 있습니다. 마치 무덤 속에서 완전히 새로운 그런 내용들의 책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특히 곽점 주간이니 백선이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건 여기서 이야기할 건 아닌데 어쨌든 이 공자 사후의 유학, 공자가 죽고 난 뒤 백년사의 유학에 대해서 우리가 유명한 잘 알고 있는 사기라는 책에는 공자 제자는 3,000명이었고 6가지 교양, 유계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6가지 유학이라는 그 교양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무슨 시, 그 다음에 서, 애, 악, 그 다음에 시서, 애악, 시서, 애악이 아니라, 거기 보면은, 뭐냐면은, 사, 시서, 사어, 이런 거다. 활쏘기, 말타기까지 다 나옵니다. 사어, 서수, 이래 되죠. 글쓰기, 그 다음에 말타기 이런 게 나옵니다. 이게 앞의 유계라고 하는, 뒤의 유계가 아까 내가 말을 조금 실수했던 애학, 사어, 서수 이외에 먼저 육경이 후 유계입니다. 전 유계와 여기 다른데 어쨌든 이 6가지 교양에 달독했던 사람이 72명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000명이라는 건 엄청나게 많죠. 그러나 기록되어 있는 사람은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공자가 죽고 난 뒤에 공문 제자들이 이 분화가 되기 시작하죠. 어떤 사람은 무슨 정치에 참여하고 어떤 사람은 또 직접 어떤 수양을 강조한다든가 하는 이런 여러 가지로 분화가 돼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좀 지리멸렬하게 되면서 공자 철학이 쇠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맹자가 출연했을 당시에 공자 철학이 어떠했느냐 하면은, 맹자에, 지금 여기는 없습니다만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당시 주요 언론은 대부분이 양주 아니면 묵적이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공자 철학은 이미 인기가 땅에 떨어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맹자가 나타나서 공자 유학을 바로잡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 점만 해도 굉장한 겁니다. 그 다음에 맹자의 영향으로 객관적인 또 하나가 뭐냐면, 왜 맹자인가 했을 때 아까는 체계적인 유학을 체계화했다라는 거, 땅에 들어 쇠락한 유학을 부흥시켰다라는 점 하나하고, 두 번째는 뭐냐, 이 맹자의 영향으로 객관적인 법이나 제도보다는 인간의 도덕적 양심에 근거하는 유가 문화를 만들어낸다. 특히 저는 이번 코로나 사태 때 다른 서양의 여러 나라들이 그 한국 참 특이하다, 민폐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않고 해서 스스로 마스크를 쓴다든지, 또 그 이외에도 바깥에 나온 그 줄서기, 남의 상점에 있는 물건을 바깥에 진열해도 한국 사람은 훔쳐가지 않는단 말이죠. 도대체 왜 이러냐, 한국은. 예를 들면 우리가 이 휴대폰을 그 뒷주머니에 끼고 다녀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밤 11시, 12시 혼자 걸어 다녀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 2년 전에 제가 그 프랑스 파리에 그 학회를 갔었는데, 저보다 하루 먼저 한국 학자 두 분이 갔어요. 가자마자 소매치기 당했습니다.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파리 추억이라는 것이 소매치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만큼 그런데 한국은 굉장히 그런 측면에서 보이지 않는 육아 철학의 어떤 영향, 예, 특히 맹자의 영향이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좀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서양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만약에 우리 쉽게 얘기한다면요, 인간의 도덕성, 인간의 본성을 악한 것으로 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부 다 뭐냐면 잠재적인 범죄자들입니다. 자, 잠재적인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농후한 인간들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계속 만드는 게 법입니다. 법. 예. 계속 범죄를 대비한 법과 제도를 만들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육아 문화에서는 그보다는 인간의 도덕적 양심에다가 맡겨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양과는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맹자가 아닌 순자가 육아의 정통이 되었다면 어떻게 되겠냐? 서양과 아주 비슷합니다. 왜냐? 순자는 어떻게 봅니까? 인간의 본성은 가만히 놓아두면은 이건 분명히 악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법을 만들어내고 제도를 만들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이 뭡니까? 인간을 첫 번째 못 믿는다는 거겠죠. 믿으면 법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우리 시골에 사는 노인네들 보고 우리가 가장 그 사람 좋게 평가할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 사람 법 없이도 잘 삽니다, 이런 얘기 한단 말이죠. 법이 없이도 잘 산다는 건 뭡니까? 자기의 도덕적 양심에 따라서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남을 도와주고 이거다 말이죠. 그 맹자가 주장한 것이 끊임없는 인간에 대한 신뢰, 인간에 대한 믿음,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특히 육아 문화권 속에서는요, 잘 짜여져 있는 민주주의적인 시스템이나 법률 제도, 이런 것들이 금방 나올 수가 없었겠죠. 예. 그러니까 사람의 본성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문화 체계 자체가 다 달라집니다. 국가관도 달라지고요. 예, 그런 점을 우리가 잘 봐야 될 겁니다. 그러면 방금 제가 말을 던졌습니다. 맹자가 아닌 순자가 육아의 정통이 되었다면 어떻게 됐겠냐? 치열한 경쟁이 펼쳐집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마치 영화식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육아문파입니다. 우리가 뭡니까? 무협영화 보면 문파가 많이 나옵니다. 가장 유명한 게 무당산파, 무슨 파가 있죠? 여기에 최고의 방주가 있거나 혹은 장문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문파를 담당하는 장문인이 있고 그 후계를 잇기 위해서 치열한 사업이 벌어지고 말이죠. 이런 것들이 영화가 나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육아문파, 공자가 죽고 난 뒤에 100년이 흘렀습니다. 그 가운데 순자하고 맹자가 서로 공자의 후계자가 되기 위해서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마치 똑같은 시기에 살지는 않았지만은 공자, 맹자, 순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제목을 제가 유가문파의 혈투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누가 공자의 후계자가 될 것인가? 배경은 어디냐? 중국의 중원지역입니다. 예, 그 당시만 하더라도 시대가 언제냐면은 춘추 전국시기예요. 특히 전국시기에 맹자하고 순자가 활동했습니다. 먼저 뒤에 요걸 한번 보시면은 전국시대가 어디 갔지? 요게 전국시대입니다. 전국시대는 이게 언제냐? BC 403년에서 221년 사이의 시기입니다. 진나라가 천하를 통일한 이 BC 기원전 220년까지가 바로 전국시기인데 바로 전국책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맹자의 고향은 여옥입니다. 이때는 이미 제나라로 통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추나라니 공자가 살았던 노나라에 다 없어져 버렸죠. 제가 통일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전국 칠웅이라고 합니다. 7개 나라, 강한 7개 나라만 남아있는 그런 시기였죠. 예, 혼란의 시기입니다. 한마디로. 그러면은 전국은 뭐예요? 매일 전쟁하는 나라들입니다. 예, 그게 그만큼 혼란의 이 시기였죠. 예. 자, 그러면은 시기는 내가 방금 춘추 전국 시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출연진이 누구냐? 여기서 중요한 게 첫째, 공자가 나옵니다. 공자는 유가문파의 장문인입니다. 장문인이 뭐냐면은 두목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중국 그 무예영화에 보면 장문인 있죠. 그 누가 제보고 아니 왜 그 서양 철학 하다가 중국 철학이 됐지? 원래 제가 서양 철학을 독일 철학을 하고 독일을 열심히 공부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거로 바뀌었어요. 그 중국 철학 물론 선생님을 만나서 그렇지만은 그 누가 혹시 그 무협영화 많이 무협 소설 많이 안 봤습니까? 그렇게 많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장문인이라는 게 이제 문파를 대표하는 이 관장하는 사람이에요. 이 공자가 유가의 장문인이라고 한다면 보세요. 기원전 479년에 작고를 했습니다. 맹자는 보세요. 이거 훨씬 뒤잖아요. 네, 100년이 차이가 납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공자 밑에서 바로 맹자가 배운 걸 생각합니다. 그거 아니다 말이에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맹자가 여기서 내가 요 말을 했습니다. 공자를 공자답게 만드는 조형 같은 주연입니다. 무슨 얘기냐? 이 말이 좀 어려운데 공자 당시에는 공자가 무엇으로 불려졌느냐? 집 잃은 개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공자를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자기를 받아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집이 없는 유기견의 신세입니다. 홈리스 독입니다. 그래서 늘 왔다 갔다 합니다. 예. 그래서 공자는 그 당시에 제후들한테 크게 인기가 없었죠. 그래서 13, 14년간 돌아다니다가 자기 고향 노나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시 저작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근데 공자의 그 어떤 철학 사상이라는 그 장체가 그러나 암암리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줬단 말이죠. 특히 공자가 죽고 난 100년 후에 나타난 맹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공자의 철학을 자기가 개성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맹자가 있었기 때문에 공자를 공자답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맹자는 뭐냐면은 늘 자기보다는 공자라든지 위의 성인들을 들썩들썩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러면서 공자를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자기도 동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공자를 띄우면서 자기도 떠버리는 거죠. 아주 기가 찬. 예. 그리고 맹자가 엄청난 달변가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도 그런 얘기 하죠. 맹자 공부하는 사람하고 말싸움 하지 마라. 이런 얘기 합니다. 그만큼 뛰어난 그 달변가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한 명이 누구냐? 순자입니다. 순자는 또 맹자보다 뒤에 나타났습니다. 한 명의 빼어난 조연입니다. 예, 맹자에 맞습니다. 그런데요, 이 순자가 맹자보다 우위에 있었던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예, 그건 뒤에 얘기했다. 특별 출연, 누구냐? 주자입니다. 예, 특별 출연, 주자는 까메오로 출연했습니다. 까메오로 출연했는데, 이 사람은 언제인가? 기원 후 1130년, 1200년입니다. 왜 내가 그러면 주자를 특별 출연시켰느냐? 맹자의 적극적 도움이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계속적으로 순자가 조금 위에 있었고 비슷비슷했는데 결정적으로 주자가 맹자의 손을 들어줘 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유가의 대통은 공자의 후계자는 맹자가 돼버립니다. 그러면서 공맹학이라 하죠.
공맹 철학이라고 합니다. 공자 맹자 철학. 공순 철학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순자를 넣으려면 공맹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옛날에 제가 지금은 중국 고대 유학을 제가 가르치는데 고대 유학을 아니고 중국에 제가 대만에서 유학할 때는 공맹순 철학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공맹순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부족합니다. 왜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자, 사후, 맹자의 100년 기간 여기에서 출토된 자료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까지 넣어서 하면 공맹순이라고 얘기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그냥 중국 고대 유학 혹은 선진 철학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자, 이거 무슨 영화가 이러냐? 영화의 줄거리는 이런 겁니다. 쉽게 얘기하자면은 공자, 사후, 100년의 시간은 유학의 입장에서는 힘든 시대였습니다. 계속 다른 제자 백가들한테 막 얻어터집니다. 제자 백가가 뭐냐? 공자만 나온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어떤 게 있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도가, 법가, 묵가, 명가, 소설가, 뭐 마치 랩하듯이 할 수도 있겠는데 거의 다 됐네요. 그 사람들이 나타나서 공자를 거의 뭐 육아를 맹공을 합니다. 맹공을 하죠.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공자 사후 100년의 시간은 유학의 입장에서 힘든 시대였습니다. 뭐 암흑의 시대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은 공자의 제자들은 공자의 사상을 완전하게 이어받아 발전시키지 못하였다. 오히려 다른 학파의 공격을 받는 계기만을 제공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공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공자 사상을 달라진 상황에서, 자, 달라진 상황은 뭐냐? 공자가 있었던 시기는 춘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춘추와 전국은 또 구별합니다. 예. 난세는 난세인데, 춘추 시기는 그래도 굉장히 안정적이고, 뭐라 할까요? 도가 어느 정도 통할 수 있는 시기였는데 비해서 전국 시기는 말 그대로 맨날 전쟁하는 시기였죠. 예. 그래서 그 영어로 보면 The Warring Times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쟁의 시기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공자가 이야기했던 거하고 시간이 100년 흘러갔을 때에는 이미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이걸 그런 입장에서 달라진 상황에서 공자 사상을 새롭게 해석하고 보충하여 육아학파를 안정시킨 사람이 바로 맹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한다면은 맹자가 공자가 일반인들이 안 먹혀 들어갔습니다. 우리 논을 읽어봐도 굉장히 이 고구마 먹은 것처럼 답답합니다. 네, 답답합니다. 말은 맞는 것 같은데 실현성, 실효성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부족하다 말이죠. 이것을 굉장히 사람들이 접근하기 쉽고 피부에 와닿는 방식으로 전달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맹자라는 겁니다. 예, 그런 점에서 우리가 맹자를 봐야 되겠죠. 자, 그 맹자는 공자 사후 100년 이후 출한다. 이걸 계속 강조합니다. 왜 그러냐? 사람들 그렇게 오해를 하거든요. 맹자 이후 유학을 발전시킨 또 다른 학자가 바로 순자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순자는 성악을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제가 석사 논문을 순자를 썼습니다. 우리 선생님은 학사, 석사, 박사 그리고 전부 다 맹자 썼을 분인데 내보고 맹자 하는 게 어떻게 했느냐. 제가 그래서 단박에 거절했습니다. 저는 맹자는 싫습니다. 왜 싫어? 이렇게 얘기해. 무슨 말 하는지. 순자는 분명합니다. 실제 순자 철학이 굉장히 논리적이고 분명합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순자가 톡톡 들어옵니다. 아주 논리적이고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순자는 유학의 영향력이라는 점에서 상당 기간 맹자보다 앞서 있었습니다. 당나라 때까지. 송대 이전까지 오히려 순자가 대등하거나 우위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송대 주자의 출현 이후 정통성, 우리가 이걸 가서 도통이라고 합니다. 오소독스 이런 거죠. 정통성 대결에서 순자가 완전히 밀려나면서 유학의 2대 장문인은 맹자의 수중으로 떨어집니다. 맹자가 드디어 적통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순자는 왜 그런 맹자에서 밀려나느냐 하면은 이 어떤 피의 순수성에서 맹자에 밀리는 무슨 얘기냐? 순자 철학 속에는 도가적인 요소도 있고 법가적인 요소도 있고 이것들이 쉽게 하면 섞여 있습니다. 섞여 있는 거죠. 피의 순수. 그러나 훨씬 순자가 체계적인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건 사실입니다.
그 다음입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자, 우리가 이러면 방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중국의 철학사, 유학의 역사 속에서 맹자의 위치와 맹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 이런 것을 한편의 뭐 영화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고, 지금부터는 맹자라는 철학자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맹자 얘기한다면 맹모 삼천지교 뭐 이런 거 얘기를 하겠죠. 맹자 어머니가 그 맹자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뭐 이사를 3번 했다. 요즘 이야기 한다면은 참 적극적인 어머니입니다. 예, 강남 아줌마 그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맹모 삼천지교 이라면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말 요즘도 통합니다. 왜냐? 적어도 맹모 정도 되려면은 사교육비 1년에 3천만 원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맹모 3천만 원 지교입니다. 그게 요즘 세태를 그대로 반영해 주는, 예, 예, 그런 것들이 있죠. 자, 그러면 이 맹자 그는 누구냐? 예,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맹자의 초상화도 여러 버전이 있습니다. 예, 맹자 마음에 드는 사람 더 잘 생기게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이렇게 씁니다. 공자만 해도요, 공자의 초상화만 해도 수종입니다. 예. 자, 맹자는 전국시대 중기에 현재의 산동성 추나라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추로지향이라는 말을 씁니다. 양반동네를 추로지향이라고 얘기를 하죠. 맹자가 태어난 추나라, 공자가 태어난 노나라. 그래서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추로지향은 어디입니까? 말할 것도 없이 안동입니다. 예, 안동입니다. 예. 여러분, 안동 가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색깔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다를 정도로 어마어마한, 특히 제가 아까 고대 유학을 가르치면 한국 철학사도 가르치는데 태계로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양의 문집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물론 안동뿐만 아니라 안동주의, 또 이쪽에 경주주의, 이렇게 해서 특히 이 경북 지역이 압도적입니다. 모든 유학의 유산은 압도적입니다. 비교가 안 될 정도죠. 예, 물론 경남도 북부 진주 같은 데 굉장한 그런 게 있지만은, 그 다음에 맹자의 이름은 가입니다. 맹가라고 하죠. 자는 자여이며 공자의 손자인 자사의 문인에게서 학문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공자의 이 제자 중에 승자가 있고 정자의 문인한테 자사가 배우고 자사의 문인이 있고 그 문인한테 배운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맹자라는 겁니다. 그 100년 동안 그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게 바로, 그래서 공자를 성인이라고 한다면은 맹자를,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 아성맹자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성맹자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거는 이제 바이두에서, 중국 바이두에서 가져온, 오늘 아침에 집어넣었습니다. 새로 보충한다고. 아성은 뭐냐? 성인의 버금갈 아자입니다. 예, 버금갈 아자입니다. 예, 버금갈 아자입니다. 예. 그래서 중국말에 보면요, 우성자는 관군이라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준우성자를 아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자, 성인의 버금가는 성인, 이런 맹자죠. 자, 이게 이제 비석이고 추성이라는 데입니다. 자, 이게 여기 보시면은 아성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맹자가 태어난 추성시에, 제가 한 13, 14년 전에 세계 맹자학 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 추성이 직접 갔습니다. 네, 직접 갔는데 참 재밌었던 건 이 추성시는 맹자 때문에 먹고 사는 것 같아요. 그 고속도로에 들어섰는데 우리 버스가 이제 세계에서 온 학자들이 오니까 갑자기 그 경찰, 우리 그때 백차라 그러죠. 이게 몇 대가 오고 사이드카도 오고 막 이러더라. 아이고 뭐 잘못됐나 했는데 그게 아니고 호송이 아니라 그 가이드회가 가는 겁니다. 예, 그만큼 이 그 추성이라는 데가 이 추성시입니다. 맹자 고향입니다. 예. 예, 요게 그냥 우리 같으면 작은 시인데도 인구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맹자의 고향 추성입니다. 추나라인데 추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자, 아까 요거는 얘기했고요. 맹자 역시 공자처럼 40대에 일어나를 유세하였고, 이 설자가 어떤 세로 유세하여 제후에게 인의에 기반을 둔, 인의는 주로 이제 공자가 인을 얘기하고 맹자는 이의를 얘기했지만 어쨌든 인의에 기반을 둔
도덕 정치. 우리가 맹자의 도덕 정치를 왕도라고 합니다. 왕도. 예. 왕도 정치라고 하죠. 왕도 정치에 반대되는 말이 패도 정치입니다. 힘으로, 무력으로 정치하는 것을 패도 정치, 도덕으로 정치하는 것을 왕도 정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왕도 정치라는 말을 처음 쓴 사람이 맹자입니다. 예. 그런데 맹자는 대단한 달변가였지만 대부분의 제후들은 그의 생각이 지나치게 이상적이고 비현실적이라고 보아 크게 수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도 말을 잘하기에 아까 내가 말씀드렸다시피 공자는요, 그 밑에 제자들이 수십 명씩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뭐 자기가 왕을 만나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면 왕이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뭐 가령이도 이런 얘기입니다. 나라에 도적이 많은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도적을 잡아서 죽일까요? 이런 얘기를 하니까 공자 대답이 어떻습니까? 당신이 잘하면은 나라에 도적이 생길 리가 없다. 윗물이 맑아 아랫물이 맑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그 군주들 입장에서는 좀 속 터지는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근데 자기들은 정말 구체적인 방안을 가르쳐 달라고 하는데 굉장히 공자는 이상적인 도덕적인 그런 측면을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그 맹자 역시도 거의 비슷하지만은 보다 효과적으로 얘기를 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년의 유세를 마치고 62세 때 고국 추다라로 돌아와 언둔생을 하다가 세상을 떠났다. 이렇게 우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에서 맹자의 생애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세 번째는 자, 맹자의 철학적 방향입니다. 맹자 사상의 핵심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건데요. 제가 크게 두 가지로 갈라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맹자의 철학적 방향은 첫째, 왜 공자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못했는가? 공자 철학의 보충과 체계화라는 문제입니다. 예. 그러니까 맹자 입장에서는 그렇죠. 왜 이렇게 공자 철학이 혹은 유가 철학이 쇠락하게 됐는가? 쇠락의 원인을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좀 체계화하고 설득력 있게 대중들에게 다가설 수 있느냐라는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우선 맹자가 보기에 공자 철학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맹자는 공자에 비해 더욱 현실적인 측면의 정치관과 철학 체계를 세웠다라는 겁니다. 자, 정리하자면은 어떤 얘기냐? 공자 이야기가 틀린 것이 아니라 방향은 맞는데 일반 대중들에게 접근하는 접근 방식에서 문제가 있다. 접근 방식에서 문제가 있다.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현실감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예. 그냥 계속 도덕 일변도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왜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 라는 걸 얘기를 하는데 뭐 도덕률 얘기하고 뭐 무슨 뭐 그런 거 얘기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보다는 거짓말을 했을 때에 내가 입을 피해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훨씬 일반인들은 먹혀 들어갈 겁니다. 그 사이에 철학적인 문제들을 끼워 넣으면 되거든요. 예. 그래서 맹자를 우리가 읽어보면은 굉장히 많은 옛날 얘기들이 나옵니다. 맹자가 얘기했다면은 순임금이 어떻고 누가 어떻고 저떻고 옛날 얘기를 기가 차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게 뭐냐? 요즘 논문 쓰는 걸 얘기하면은 이 인용입니다. 적절한 인용을 잘합니다. 여러분, 논문 쓸 때 처음부터 자기 글로 다 쓰는 사람 없습니다. 쓸 수도 없고요. 남의 말을 적절히 자기 논리에 맞게끔 어떻게 집어넣느냐. 그리고 그걸 어떻게 분석해내느냐 하는 거죠. 글쓰기라는 것이 딴 게 아니고 처음부터 모방입니다. 예, 모방하다 보면 자기 글이 나오는 거다 말이죠. 그래 이제 공학으로는 좀 다른 문제인데 맹자가 공자 철학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정신적 방향, 이념적 방향에서 보다 현실적인 내용들을 가미를 하면서 그 일반인 민중들에게 다가서려는 그런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맹자의 주된 내용과 차관점은 출발점은 어디냐면 일단 정치와 경제에 관한 문제입니다. 정치적인 측면, 경제적인 측면. 이거야말로 모든 사람들이 다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어느 그 나라나 어느 시대나 먹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죠. 프랑스 혁명의 경우도 빵의 문제에서부터 생기는 겁니다. 왜
돈 많은 사람들은 흰빵을 먹고 일반 돈 없는 사람들은 검은 호밀로 만든 빵을 먹어야 되느냐. 여기서 평등한 빵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 평등한 빵이 바로 바켓입니다. 네. 딱 70대 30 혹은 90대 10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크기까지 다 정해져 있는 것이 바로 이 프랑스의 바켓빵인데, 우리나라도 엄청나게 그 업체가 많지만은 그만큼 먹는 문제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실제로 정치나 경제 문제는 바로 어디서 시작합니까? 사냥한 그 수련물, 사냥한 그 물건을 가지고 어떻게 나눌 것인가, 누가 얼마나 더 먹을 것인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정치 경제거든요. 그러면은 맹자가 이야기하는 정치 경제에 관한 문제, 그 특징은 정치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급진적이고 민주적인 색채까지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번 봅시다. 자, 먼저 정치관에서 맹자의 발전적인 측면은 뭐냐? 공자에 비해서 발전적인 그런 측면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민심이 바로 천심이라는 겁니다. 민심으로 천명을 해석합니다. 옛날에는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람이 왕이 되었다는 것은 하늘로부터 명을 받은 겁니다. 그게 천명입니다. 그러나 맹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그 천명이라는 것이 딴 게 아니고 백성들의 어떤 민심이라는 겁니다. 요즘 이야기하면 여론입니다. 여론. 예. 여론이 바로 하늘의 명, 천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이런 말 하죠. 민심이 천심입니다. 예. 딴 게 아니다 말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군주가 인하냐, 불인하냐가 바로 정권을 얻느냐, 잃느냐의 조건이라는 겁니다. 인하면은, 인이라는 게 뭡니까? 자애롭다. 다른 사람을 아낀다. 다른 사람의 뭡니까? 처근함을, 다른 사람의 불행을 함께 처근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인인데요. 우리가 보통 인은, 자애로울 인, 이렇게 얘기해도, 뭐 그렇게 얘기해도 됩니다만은, 자, 인하냐, 불인하냐가 바로 정권을 얻느냐, 못 얻느냐의 결정 조건입니다. 쉽게 하면, 인하면은 정권을 얻고, 불인하면 정권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한문을 적어버려서 그런데요. 하도 유명한 말이니까 적습니다. 삼대지 덕천하야 이인, 기실천하야 이불인. 이렇게 무슨 얘기냐면은 3대는 맹자 이전에 중국 사람들이, 유가들이 항상 최고의 시대로 여기는 하은주 3대입니다. 3대가 천하를 얻은 것은 뭐 때문이냐? 서이자가 나오는데요. 뭐뭐로서 이런 뜻입니다. 3대가 천하를 얻은 것은 인 때문이라는 겁니다. 인으로서 천하를 얻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는 뭐냐 하면 대명사입니다. 3대입니다. 3대가 천하를 잃어버린 것은 뭐냐? 왜 그랬냐? 불인 때문이라는 겁니다. 인해야, 다시 말하면 요즘 말로 하면 뭡니까? 도덕적이어야 천하를 얻을 수 있다. 부도덕한 것은 천하를 잃게 돼 있다. 이런 얘기로 바꿔놓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맹자는 또 어떤 무시무시한 말을 하느냐? 혁명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명을 변혁시키는 게 혁명이거든요. 그러니까 군주가 정치 못하면 언제든지 바꿔치기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선양이라고 합니다. 요 선은 우리가 보통 이 글자 생각하면은 불교에서 얘기하는 참선을 생각할 겁니다. 예. 그보다 앞에 나온 게 선자가 뭐냐면은 양위한다는 겁니다. 자리를 양보한다는 뜻입니다. 양위할 선자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선양, 양자는 이것도 역시 양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 선양이라는 것은 군주가 자기 아들한테 물려주는 것이 아니고 가장 똑똑한 사람한테 물려주는 거예요. 훌륭한 사람에게. 이게 선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국에서 성인을 얘기하면 요순, 우, 탕, 문무주공, 공자 뭐 이렇게 나가는데 요 임금은 순에게 선양을 했습니다. 자기 아들이 아닙니다. 순 임금도 우 임금한테 자리를 물려줬습니다. 심지어 우 임금은 순한테 자리만 물려준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아주 통이 크대요. 자기 딸도 2명 다 줘버렸습니다. 예. 예. 그 완전 대박이 났죠. 예. 그런데 우 임금은 선량을 하지 않고 세습을 했습니다. 세습은 뭡니까? 자기 아들에게 줬다. 자기 아들 계라고 했습니다. 계에게 뭐냐면 겨예입니다. 계에게 세습을 했다. 그때부터 세습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면은 또 맹자가 이야기한 게 방벌을 얘기합니다. 군주가 정치를 시원찮게 하면 이것도 방은 뭐냐?
추방시킵니다. 벌은 뭡니까? 죽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그러니까 너 임금해도 좋아. 그런데 정치 똑바로 해라. 못하면은 이 꼴 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요 말이 중요합니다. 후대의 군주들은 맹자라는 책을 매우 싫어했습니다. 맹자도 싫어했고, 여러분 생각에 이 뭐냐면은 맹자가 처음부터 육아의 경전으로 들어가죠. 안 그랬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들어갔습니다. 네, 하나만 설명하죠. 자, 우리가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 이야기하면 사서상경을 얘기합니다. 근데 사서상경이라는 것은 주자식의 분리 방법입니다. 그보다는 중국에서는 13경을 이야기합니다. 13경 주와 소입니다. 13경을 주석하고, 주석을 또 주석한 게 소거든요. 예. 그러면 제가 유학을 할 때, 공부를 할 때, 제일 입학을 하면은, 내보다 더 선배들은 13경 주소를 다 던져주고, 빨간 펜으로 구두점 찍는 연습합니다. 예. 우리는 그 정도까지는 안 하고, 거의 뭐, 공자맹자 정도만 했는데도, 목도 빠지고, 막, 빨간 걸 하니까 책 따보고, 찍었다. 그것까지 없습니다. 그걸 통과 안 하면 졸업을 못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엄청 한문 그거 이제 능력을 강조를 하는 건데, 여기 이래 순서를 보면 사실은 맹자가 이 13경에 넣기 싫었어요. 나라에서는. 왜 그랬습니까? 심심하면 물러나라 그러고, 뭐 잡아 죽인다 그러고, 정치 폭탄. 그러니 맹자를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일반의 선비들의 입장에서 맹자는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네, 그 13경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주로 어떤 거냐면은 시서예, 이거 예가 세 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주역이죠. 그 다음에 좌전은 있고 요 또 세 가지가 이게 뭐냐면은 요게 전부 다 춘추에 관한 그 주석이고, 요거는 예에 관한 주석이요 세 권. 그 다음에 논어. 여러분 대학맹자는 왜 없노 이렇게 얘기하겠죠. 대학맹자를 따로 뽑아내서 만든 사람은 주자입니다. 처음부터 사서가 있었대요. 사서는 주자가 만든 겁니다. 여기 없습니다. 네. 그러면 대학맹자는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은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대학음의 한 편명입니다. 그리고 이하라는 책이 뭐냐 하면은 사전입니다. 그리고 재밌는 거는 정말 엮고 싶었던 것이 군주들이 효경을 엮고 싶었어요. 네. 효를 충성으로 바꿔놓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요즘 쓰는 놈은 효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얼굴입니다. 네. 얼마나 효가 잘못 그거 됐느냐. 예. 아마 옛날에 그거 썼으면 아마 불온 분자로 몰렸을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 맹자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맹자가 굉장히 혁명적이다. 예. 그 다음에 방금 제가 정치적인 측면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은 지금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맹자가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경제적인 측면에서 현실을 보기 시작합니다. 야, 이 맹자의 이 똑똑함이 여기서 납니다. 경제적인 면에서 맹자는 정전제의 부활을 주장합니다. 여러분, 요거 보세요. 우물정자입니다. 요게 보면 우물정이죠. 요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물정자도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개다. 중간에 점 하나 던져보면 무슨 글자냐. 우물정에 돌이 하나 들어가니까 무슨 글자냐 하니까 퐁당퐁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퐁당퐁자라 그러는데. 자, 요게 전부 다 사전입니다. 이건 개인이 경작하는 거고, 요거는 국가의 공용되는 밭입니다. 그러면 먼저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이 공전에 가서 같이 일을 하고, 이 일을 끝나고 나면 자기 개인 밭으로 돌아가서 일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 이제 세금을 가겠죠. 그런데 재밌는 건 이게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사회주의 공산주의 한계인데요. 이 생산량에서 차이가 너무 많이 나버립니다. 중국에서도 등소평이가 들어서기 직전에 그 시험을 해봤던 겁니다. 협동농장하고 개인에게 땅을 불화해서 농사를 짓게 했는데 소출이 7배 차이 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은 국가에서 하는 그 억지로 이 공전에 가서 일하면요. 이거 합니다. 설렁설렁 시간만 지나가나 이러는데 자기 개인 거 하면은 막 이거 뭐 손톱 빠져라 막 합니다. 예,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났다면. 그런 겁니다. 어쨌든, 이런 방식으로 해서 각 개인들에게도 토지를 주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맹자가 이렇게 합니다. 인한 정치, 도덕 정치, 인정이라는 것은 토지 경계를 바로잡는 것에서 시작된다. 첫 번째, 중요한 것이 뭡니까?
이 토지입니다. 예, 좀 더 보충을 하면은 중국의 5,000년의 역사 중에서요, 수만 번의 농민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못 살겠다. 이 반란이 일으킵니다. 이렇게 해서는 근데 금방 식어버립니다. 왜 그러냐? 농민 반란을 일으켜서 관가에 있는 창고, 부잣집의 창고를 털어가지고 갈라주는 거죠. 그런데 식량이 다 먹고 나면은, 떨어지고 나면은, 그 다음 또 뭐 반란이 계속 앞으로 나가자 해도 아무도 찬동을 안 하는 겁니다. 약발이 빨리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수많은 혁명 가운데서 가장 성공한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누구냐? 모택동입니다. 모택동은 어떻게 했느냐? 식량을 갈라주는 것이 아니라 땅을 갈라줬다는 겁니다. 땅을 갈라주니까 이거는 약발이 아주 오래 갑니다. 약발이 아주 오래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북한에서도 그렇고 일단 그거 하면 뭡니까? 토지 계획부터 하죠. 땅을 갈라줍니다. 네, 거기서 적은 많은 땅을 가진 대지주입니다. 네. 여러분들 재밌는 중국을 알기 위해서는 인생이라는 영화를 추천합니다. 공리가 나오는 인생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중국 현대사가 그대로 나타납니다. 특히 이 문화혁명이라는 아주 우스꽝스러운 그런 것까지 나중에 시간 되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명작입니다. 예. 자, 그래서 백성의 생업을 위해 생산을 만들어낸다, 제정한다. 생산을 백성들이 일단 먹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방금 얘기한 이 뭡니까? 정전제입니다. 이걸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그러면은 방금 이제 두 가지 연결시키면 이렇게 됩니다. 맹자 위민 정치입니다. 백성을 위한 정치입니다. 구체적인 위민 정치, 다른 말로 하면 왕도 정치, 아까도 나왔죠. 도덕 정치입니다. 위민 정치 실현을 위해서 맹자는 정전제를 말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하나 나옵니다. 바로 항상과 항심이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항사는 뭐냐? 항상 생업으로 하는 일이 있는 겁니다. 일이 있어야 소출이 날 거 아닙니까? 내가 직장이 있어야 월급을 받는단 말이죠. 직장이 없으면 땅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냐 말이죠. 예. 그래서 백성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항산이 있어야 항심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항상 가지고 선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흘 굶은 데서 양 봐라. 이게 되겠습니까?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모든 정부는, 모든 정치하는 통치자는 백성들을 첫째 먹이 살려라. 먹이 살리지 못하고 어떠한 이념, 어떠한 생각도 통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항산이 있어야, 생업이 있어야 항심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맹자가 바로 본 겁니다. 근데 공자는 항산 없어도 항심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런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뭡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합니다. 옛날에 그랬다는 겁니다. 철학 공부한다 이러면 두 가지로 봤다는 겁니다. 옛날 우리 제보다 선생님, 은사님들 말씀이 재밌게 하십니다. 이렇게 내 철학한다 이러면 두 가지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집에 돈 많나? 그다음 두 번째는 정신이 좀 이상하고만 이래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요즘은 또 이 철학하는 사람들이 여러 군데 불려가서 재밌는 얘기들도 많이 하고 하는데 옛날에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산이 있어야 항심이 있다 이 말입니다. 유항산이 유항심입니다. 그 말을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매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려고 노력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맹자가 또 민중을 위한 정치, for the people입니다.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이 중요합니다. by the people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민중이, 백성들이 직접 하는 정치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누가 해야 되느냐? 상층부에 있는 군자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요거는 여전히 맹자도 시대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 그래서 민중을 위한 정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얘기는 하지만은 이 사실 항산이니 정전전이 다 민중을 위한 정치입니다. 그러나 통치자는 누가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맹자는 어느 정도 이런 게 있습니다. 정신을 쓰는 사람이 있고 힘을 쓰는 사람이 있는데 정신을 쓰는 사람이 통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그런 점은 시대적 한계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맹자에서 국가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 재앙의 대상이 무슨 얘기냐?
옛날에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국가가 재앙으로부터 보호해주죠. 적으로부터 보호해주고 그다음에 바꾸면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 말이죠. 예, 그게 바로 복지국가입니다. 복지국가인데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자기도 잘하는 거 없는 국민들이 국가를 욕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자식들이 이거밖에 못하느냐 뭐 옛날하고 달라가지고 관공기관에 가서 큰 소리 다 칩니다. 예, 그래도 뭐 쩔쩔매야 됩니다. 예, 일단 뭐 백성이 국민이 퍼스트니까 그래야 되는데 그런데 과거에는 어떻게 했냐? 이 시기에는 어땠습니까? 제일 불쌍한 게 농민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금은 세금대로 다 내야 되죠. 전쟁 나면 바로 군인으로 차출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집권자들이 가장 싫어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산농공상 상인입니다. 왜냐? 상인은 마음에 안 맞으면 옮겨버리면 됩니다. 그냥 농민을 옮길 수가 없어요. 땅 때문에. 예. 그래서 국가가 주로 한 일이 세금 받고 군대 차출하고 했는데 맹자는 이 점을 강력히 비판합니다. 빼가는 만큼 국가는 백성들에게 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얘기하죠. 처음으로 이걸 얘기한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 다음입니다. 자, 마지막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두 가지를 내가 맹자 철학적 방향, 아까 앞에서는 정치 혹은 경제적인 측면에서부터 들어간다. 그래서 왕도 정찰을 얘기하고 항심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으면서도 가장 오해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성선설에 관한 문제입니다. 맹자의 인간에 대한 믿음. 인간을 믿었기 때문에 인간 본성이 선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맹자 철학의 초점은 인간에 대한 믿음에 있습니다. 이 난세의 이유를 맹자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세상이 혼란한 이유가 뭐냐? 모든 그 이유의 근저에는 인간의 욕심이다라는 겁니다. 인간 때문이다. 인간이 이런 난세를 다른 이유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인간이 이런 혼란한 이런 참 비도덕적이고 피가 남하는 이 전국 시대를 만든 인간에 대해서 그래도 신뢰를 버리지 않는 것이 맹자입니다. 네. 그래서 뭐냐면은 이런 얘기입니다. 난세의 이유를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야기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인간을 부정하거나 그 다음에 타율적으로 구속하죠. 타율적으로 구속하면 뭡니까? 법과 제도로서 법가처럼 중국의 한비자 같은 법가는 법으로서 만든다.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한비자는 이런 얘기 재밌게 이야기합니다. 백사람, 육아를 비판하면서 이렇게 하죠. 맹자 같은 사람 비판하면서 공자 맹자를 비판해서 백사람을 다 도덕적으로 선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 그거는 어리석은 짓이다. 그게 아니고 백사람이 나쁜 짓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그거는 간단하다는 겁니다. 그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효율성이 있죠. 그러니까 법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육아들은 법 만드는 것보다는 사실은 인간의 자율성 그걸 훨씬 자율성에 기대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냐 타율적으로 구속하지 않고 인간의 진실성 즉 본성을 의미합니다. 진실성에 맡겨두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인간에 의해서 이런 현실의 문제가 야기되었으나 맨날 전쟁하고 혼란했다. 그것을 인간의 근본적인 본질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이렇게 혼란함을 만들었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게 아니고 본성이 올바로 투영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본성이 올바로 실현이 되지 않고 투영이 되지 않고 실현이 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는 겁니다. 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순자는 뭡니까? 인간의 본성이 이게 어떠한 여과 형태도 없이 바로 발출되니까 이런 혼란이 일어났다라는 것이고 맹자는 거꾸로 그게 아니고 인간 본성이 원래는 선한데 이것이 다른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왜곡되었다는 거거든요. 그런 차이점입니다. 예. 맹자의 의도는 이 잠재되어 드러나지 않는 인간의 본질, 선한 본성을 드러내는 데 있다. 이걸 드러내면 이 세계는 그렇게 혼란스럽지 않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람다움, 진짜 사람답다. 그러면 옛날에 여러분들은 뭐 그런 욕 많이 안 들었을 줄 알았는데 예를 들면 그래 옛날 어른들 그런 얘기 인간 같자는 놈. 이 굉장한 욕입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더 나쁜 욕이면 개 돼지보다 못한 놈. 이래 돼버렸다면 인간 같자는 놈이라는 말이 왜
굉장히 점잖은 욕이면서도 큰 욕이냐? 너는 금수 동물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인간이 인간 같다. 이 말이 굉장히 무서운 욕이다. 예. 그래서 참다운 인간과 금수, 뭡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무슨 옛날 뭡니까? 젊은 가수들 중에도 금수를 의미하는, 동물을 의미하는 무슨 그룹도 있었던 것 같은데. 예. 참다운 인간과 또 금수는 동물입니다. 금수의 구별을, 원래 금수는 뭡니까? 날짐승, 들짐승의 의미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뭐냐면 참다운 인간과 동물의 구별을 통하여 인간의 본성이라는 문제를 반성하게 됩니다. 그 진실성을, 그러니까 선한 본성의 보존과 이걸 어떻게 실현하는 여부에 의해서 진짜 인간다운 인간과 다른 동물과 구별되지 않는 인간을 구별합니다. 그러면 인간다운 인간이 뭐냐? 군자입니다. 대인입니다. 그러면 다른 동물과 구별되지 않는 인간이 바로 뭐냐? 소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소인, 작을 소자, 소인입니다. 예. 그래서 계속적으로 맹자는 이야기죠. 사람다운 그런 행위를 하라.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얘기하면 우리가 성선 할 때 성인다. 성자, 인간본. 이거 성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가 있겠죠. 만약에 성을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섹스입니다. 섹슈얼로지가 돼버립니다. 그러나 성은 그게 아니고 인성으로 쓸 때는 절대 섹스가 생물학적인 의미가 아니죠. 왜 이렇게 되는 거냐? 자, 이 글자를 보기 바랍니다. 성이라는 글자를 한번 봅시다. 요거 심방변이라고 합니다. 마음심을, 요 글자가요, 요렇게 되는 요게 마음심을 의미합니다. 마음심 플러스 생자예요. 날생자. 그러니까 성이라는 글자는 마음이라는 글자하고 생물학적인 생리학적인 의미 날생자하고가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맹자 이전에 대부분은 날생자를 가지고서 성을 해석했습니다. 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순자가 이야기하는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는 것은 그 자체가 악한 게 아니고 그냥 동물적 본능이라는 이겁니다. 동물적 본능을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무기 끓여 놓고 사자들 사오고 늑대들 사오는 거 봤죠?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런데 맹자는 뭡니까? 특이한 건 마음심을 가지고 성을 해석했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성이라는 글자가 마음심자하고 날생자 두 개로 되어 있는데 대부분은 생물학적인 의미 생으로서 성을 해석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때 성은 뭡니까? 그러니까 섹스라든지 그 쉽게 얘기하면 음식 남녀입니다. 식욕, 색욕 이런 거죠. 생물학적, 생리적인 그런, 그러니까 생으로 성을 해석하는 건데 맹자는 뭡니까? 심으로 성을 해석해 버립니다. 이때 심이 뭐냐? 도덕심, 양심이라는 겁니다. 모럴 마인드다 말이죠. 이게 혁명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성이라는 글자가 내가 방금 때 심방병과 날생자로 이렇게 두 개가 되어 있는데 그 이전의 모든 학자들은 날생을 가지고 성을 해석을 했는데 맹자는 딱 나타났어요. 이거 아니야. 심으로 옆에 있는 왼쪽에 있는 심방변으로 가지고 성을 해석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성이 갑자기 생물학적이고 생리학적인 영역에서 툴석 도덕적인 영역으로 뛰돌아 버리는 겁니다. 그 심은 뭐냐? 내 방금 양심, 도덕심. 여러분 양심이다 말이죠. 양심으로 성을 해석해 버린다는 겁니다. 이 놀랍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그러면은 자 이게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게 고대의 성자의 문자입니다. 네, 내가 이걸 찾아냈는데 요게 보면은 여러분 요게 뭐냐? 요겁니다. 마음심. 보세요. 사람 몸에 있고 요게 그 당시는 심장을 심으로 보는 겁니다. 심장처럼 생겼죠? 심장처럼 생겼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좀 에로틱하게 볼 수도 있는데 심장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요게 날생자입니다. 나무가 서 있는 것처럼. 그렇단 말이죠. 요거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요걸로 가지고 성자를 해석했는데 마음을 가지고서 성을 해석한다. 그 마음이 뭐냐? 도덕심, 양심으로 도덕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성이라는 것을 도덕적인 덩어리로 봐버리는 겁니다. 예.
이게 놀라운 그런 맹자의 생각이죠. 그러다 보니까 인간은 기본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누구나 착하게 될 수 있는 그런 그것을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라는 것. 일단 요걸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인간의 성과 문제는 뭐냐? 누구나 다 선한 본성을 가지는데 실제에서는 어떻습니까? 인간 본성은 착하다 이랬는데 진짜 착한 사람 100명 중에 한두 명도 안 돼요. 나쁜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요즘 내가 볼 때는 우리 한국 사회는 좋은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예, 훨씬 많은 것 같은데 속마음은 알 수 없지만은 어쨌든 우리 한국 사회가 이렇게 보면 해외에 알려질 때 보면은 굉장히 도덕적인 그런 측면들을 보여주거든요. 자, 그러면 이거 한번 봅시다. 맹자는 사람이 다른 동물과 구별되는 근거를 누구나 가지고 있는 선한 본성에서 찾고 있습니다. 사람은 선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 동물은 알 수가 없는데 성선설이 바로 인간을 다른 동물과는 근본적으로 구별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성선의 입장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성은 인간과 다른 사물을 구별지으며 이것이 인간의 본질 또는 근거입니다. 예. 그런데 이 성은 뭐냐? 도덕적 양심입니다, 사실은. 예, 양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인간 자신이, 요거 글자 틀렸네. 인간 자신이 가진 선한 본성을 자각하고 그것을 현실에 실천하는 것을 맹자는 강조합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누구나가 다 선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선한 사람이 될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선한 행동을 하게 되면은 이걸 통해서 전체 세계가 뭐냐면은 난세에서 평화로운 시계로 갈 수 있다. 이게 이제 맹자의 논리거든요. 예. 그래서 뭐냐면은 이를 통해서 현실 세계의 개량도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이 선한 본성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자각하고 누구든지 노력하면은 정말 성인이 될 수도 있고 또 뭐냐면은 동물과는 완전히 구별되는 그런 참다운 인간이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사람은 그 욕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거의 끝이 돼 가는데요. 자, 예. 성선과 그것의 실현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꼭 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어떻게 이 선한 본성을 계속 보존하고 그것을 현실에 실현하는가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전부 다 선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과의 경쟁, 먹거리를 놓고 투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더 많은 파일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 말이죠. 사람의 본성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사람의 욕심은. 자, 이런 가운데에서 뭐냐면은 선한 본성을 계속 보존, 그것을 현실에 실현하는 것, 이거는 사실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선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자체만으로, 이 말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선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그 자체만으로 인간은 도덕군자나 성인은 아닙니다. 다 똑같이. 근데 왜 조두순 같은 사람도 나옵니까? 그렇단 말이죠. 문제는 뭡니까? 요거 말이 여러분, 선한 본성은 비유하자면은 씨앗이라는 가능성이지, 예를 들면 호박씨로 봅시다. 호박은 씨앗이라는 점에서는 그 가능성은 전부 다 굉장히 큰 호박을, 달 수 있어요. 호박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은, 그거는 씨앗은 가능성이지 이미 다 자란 열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말이 좀 어렵게 돼버렸는데, 호박씨는 수십 개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어떤 씨앗은 정말 커서 사람 머리보다 더 큰 호박이 만들어지고 어떤 거는 중간에 썩어버리기도 하고 죽어버리기도 하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좋은 환경과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모든 사람이 다 선한 본성을 타고났지만은 왜 그러면 악한 사람이 있고 좋은 사람이 있느냐? 그래서 맹자가 생각할 때 좋은 환경과 교육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기서 맹모 삼천지교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가만히 놔둬도 사람은 다 도덕군자이고 그래서 맹자는 좋은 사람이고 순자는 성악을 얘기하니까 나쁜 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다. 두 사람의
결론은 같습니다. 좋은 환경과 교육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인간은 누구나 선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거는 가능성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가능성에서 동일하다. 결과는 천차만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굵고 맛있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좋은 토양과 영양분이 가득 찬 거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좋은 토양은 환경이요. 영양분이 가득 찬 거름은 교육입니다. 예. 왜 맹모 삼천주기와 맹모 단기주기를 강조하는가? 예, 요 말을 하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맹모 삼천주교, 맹자 어머니가 3번이나 집을 옮기면서까지도 가르쳤다는 얘기입니다. 요거는 그런데 실은 정확하게 우리 학자적인 양심이 이야기한다면은 맹자가 이런 사실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유향이라는 사람이 이런 열여전에 맹모삼천주기를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도 이랬습니다. 서당 옆으로 가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맹자의 어머니는 묘지 근처에 살 때 보면 맨날 뭐 합니까? 장사 지내는, 장례식 하는 것만 한다면. 시장에 가니까 뭐 한 마리 얼마요, 뭐 이런 얘기만 한다면서. 그래서 서당 근처 학교 부근으로 3번으로 이사한 끝에 마침 학교 근처로 이사하여 교육적 환경만 맹자가 더욱 열심히 공부했다. 이거 뭡니까? 맹자가 여러분들 선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것 자체만으로 훌륭한 사람이 안 된다는 겁니다. 교육이 필요하다. 그러니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만약에 묘지 근처에 있었으면 이 사람 아마 그 장례업 이런 거 했겠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거는 여러분들 아마 잘 안 들어봤을 겁니다. 이거 마치 한석봉 어머니 생각나게 하는데요. 맹모 단기주기 역시 유향의 열여전에 나온 얘기입니다. 뭐냐? 맹자 어머니가 뭐냐면은 이겁니다. 배틀을 끊어버렸다는 겁니다. 배틀 끊어. 무슨 얘기냐? 맹자가 공부하라고 보냈어요. 하다가 갑자기 맹자가 밤에 돌아왔어요. 뭐 노량진 같은 데 있으면 힘들겠죠. 그래서 돌아왔는데 그 맹자 엄마가 딱 보고 있다가 네 공부 끝내고 왔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맹자가 아직 끝내지 못했습니다. 왜 왔냐? 이러면 뭐 집밥이 그리워서 뭐 이런 얘기 했겠죠. 그러니까 맹자 어머니가 짜고 있던 배틀의 날씨를 끊어버렸다. 알아. 네 공부를 끝내고 왔으면 괜찮아. 끝내지 않았다 하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배틀을 끊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맹자가 다시 공부하러 돌아갔다. 그러니까 이 연려유향전에 보면 맹자 어머니에 관련되는 맹모 삼천지교, 맹모 단기지교는 뭡니까? 바로 좋은 환경과 교육이 있어야만이 그 선한 본성을 살려서 호박씨가 큰 호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순자 역시도 인간의 본성 속에 선한 게 있다 없다 못 찾아내겠다. 다만 누구든지 배고프면 먹고 싶고 추우면 따뜻한 거 있고 이게 사람 본성 아니냐. 그걸 그냥 우리 커피 끓일 때 여과지 없이 그냥 맛이 없잖아요. 그렇게 필터링이 없이 그냥 가버리면 다 나쁜 놈 된다 이게. 그러면 결론은 뭐냐? 좋은 환경과 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 점에서는 맹자하고 순자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맹자가 이 뭐냐면 성선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은 끊임없는 교육, 좋은 환경을 제공해주는 이런 후천적인 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맹자의 철학이 결국은 그 이후의 철학, 특히 주자가 맹자를 적극 지지하면서 바로 우리나라에서도 순자를 가지고 쓴 문장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맹자에 관한 것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만큼 맹자는 결국 이 유가 문화권에서 그의 어떤 핵심, 공자를 너무 오히려 공자를 공자답게 만든 하나의 조력자. 그래서 내가 아까도 뭐 주영 같은 조연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혹은 또 조연 같은 주연이다 뭐 이렇게 둘 다가 해당이 되겠습니다만은 맹자가 가지고 있는 그 맹자와 그의 철학에 대해서 훨씬 더 뭐 세세한 거 많겠습니다. 이렇게 들쑥날쑥 주막한산식으로 뭐 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